이더리움 투자 전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이더리움 투자 추천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갔어요 올해.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그만큼 안 갔다는 거는 이상한 현상이긴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러는 거는 뭔가 비트코인이 지나친 관심을 받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결국 그러면은 순환매가 돌아요. 그런 지나친 관심은 1등이 약간 꺾이기 시작하면 2등, 3등, 4등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못 쫓아간 만큼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테크니컬한 그래서 분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저는 이더리움 투자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이더리움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막 리플도 뭐 법적 이슈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중에 솔라나 이런 것도 한 4배 5배 막 엄청 오르고요. 혹시 이사님께서 좋게 보시는 알트코인이 있으신가요? 좋게 보는 알트코인은 없고요. 없어요? 저는 알트코인 투자는 네. 돈을 벌기 위한 스페큘레이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돈을 벌게 해주는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거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죠. 예, 분명히 뭐 제가 그래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알트코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던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뭐 재료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코인이라는 거, 암호화폐라는 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 딥다운에서 생각해 보면 궁극의 탈중앙성입니다. 무조건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이 비트코인의 사용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용 가치 2100만 개의 희소성이 가능한 이유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2100만 개라는 걸 약속할 수 없어요. 결국 그게 금과 비트코인이 동일시되는 이유인 거죠. 금도 우리한테 주어진 광물이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더리움부터는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어요.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썼지만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원장 관리 기술을 쓰면서 탈중앙성은 등한시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약간 사용성을 더 편하게 하겠다. 또는 뭐 네트워크 트랜잭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예, 피를 낮추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탈중앙성을 버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굳이 이더리움을 쓸까? 비싸고 느리고.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낮춘다고는 하고 빠르게 한다고는 하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면은 레이어 1 메인넷을 그렇게 계속 하드포크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그 위에 다른 레이어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동인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베이스 레이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그 위에 그 땅의 이제 토대 위에 새로운 기술들이 얹어지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데 그러네요.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못 가요. 왜냐하면 하드포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하드포크를 그리고 그 이더리움 뭐 창시자 몇 명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커뮤니티가 거기 따라가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 수가 없죠. 이더리움은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 SEC의 발언에 의하면은 그래도 이더리움은 약간 탈중앙성이 있고 또 증권성 시비도 벗어나고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이제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들이 어떤 다 다른 기관들이고 회사들이고 그들이 발리데이팅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전혀 부정할 게 없고 다만 이제 그 구조 자체가 기존 어떤 회사 하나가 관리하는 시스템보다 탈중화되어 있다 정도일 뿐이지 완전히 탈중화되어 있냐 정말 이거 결정하는 주체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딥다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예, 누군가는 결정을 하고 있고 그 결정을 그 몇몇의 무리들이 따르고 있고 그렇게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거면은 뭐 크게 주식회사와 다르지 않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알트코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워낙 탈중앙성이 완벽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그 비트코인 중앙에 껴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포지션? 그렇게 약간 회색 분자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게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힘든 이유예요.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건 스타트업들이 쓰는 용어인데 내 제품이 시장에서 고객들의 선명하게 고객들 문제 해결하느냐 어떤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만든 서비스가 해결해 주느냐 이걸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거든요. 그게 회색 분자
어떤 서비스는 찾을 수가 없죠. 없죠. 다른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거나 뭐 아니면 그냥 빨리 돈 벌고 엑시트하기 위해서라던가 그런 게 문제예요 결국. 그러니까 확실하게 찾은 게 정말 뭐냐 이거를.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비트코인은 완벽한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2100만 개 희소성, 무한히 풀리는 돈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 이더리움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정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 빨리 더 싸게라는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희석되는 거죠. 이 궁극의 목적인 탈중앙성이 희석되는 거죠. 나머지 블록체인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빨라야 되고 왜 이렇게 싸야 되는데 어차피 뭐 우리 페이팔 같은 거 써도 빠르고 싸게 돈 거래 가능한데 뭐 못 믿나? 페이팔을 못 믿어서 그럼 못 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솔라나나 뭐 여러 가지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요즘 RWA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들과 협업하고 맞아요. IBM 같은 대기업과 협업해가지고 뭔가 토큰 증권 상품을 올려서 이렇게 그 블록체인에 올려서 막 거래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듣기는 좋아요. 근데 정말 이 토큰 증권으로 나온 뭐 예를 들어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를 토큰화 해가지고 블록체인에서 발행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시계를 토큰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좋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토큰 증권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나는 시계를 갖고 싶은 거지 시계를 토큰 형태로 거래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고객은 누구냐면 토큰 증권의 가격 상승을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리고 그 기회를 증권사들이 본 거죠. 그 상품 만들어서 팔면서 이익을 얻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투자자들은 롤렉스 이거 롤렉스 아닙니다. 되게 싼 시계인데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내가 롤렉스 시계를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좀 쪼개 파는 그래서. 싸게 한번 그 가격 상승 기대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큰 우리 삶에 진일보한 그런 발전을 가져오는 기술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원래 있었잖아요. 토큰 증권 그 쪼개 파는 거는 조각 투자는 원래도 있었고 네. 뮤직하울에서 하면 되지. 네. 아니면 크림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블록체인에서 그걸 토큰으로 사고 팔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참 벌써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렵죠. RWA 뭔가 이름 되게 있어 보이고 뭔가 신산업 같고 혹하게 되고 맞아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잘 모르면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좀 쉽게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직관적으로 이해되게. 네. 그러면 좀 또 한번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게 그 주식 투자의 좀 거성은 워런 버핏이잖아요. 이제 또 워런 버핏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 안타깝게도 이제 며칠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코인 투자를 악마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한편으로는 뭔가 비트코인을 뺀 그런 코인에 대해서는 약간 또 어떤 그 비트코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맞아요. 그래서 찰리 먼거 발언에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죠.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무언가를 사고 파는 거는 결국 나보다 더 바보가 나한테 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게 이분들이 말씀하신 발언의 근거예요. 그리고 전 100% 동의합니다. 네,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아무리 이게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런 현금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그냥 뭐 일종의 종이 조각인데 그 종이 조각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뒷사람이 이거를 더 비싸게 나한테 사주는 바람 말고는 도대체 뭐하러 이걸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다만 이분들은 완벽히 US 달러 그 금융 시스템 헤게모니 아래서 돈을 버신 분들이에요. 부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 근본적인 가치를 전혀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애초에 현금 흐름 때문에 투자하는 어떤 주식이나 기업이나 뭐 그런 농지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돈이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돈 지금 너무 좋은데 달러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어느 나라의 화폐와 그 환율을 비교해봐도 달러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다라는 믿음을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걸맞게 연동돼서.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 있는 거를 모르시는 거죠,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달러는 계속해서 가치를 잃고 있고요. 구매력으로 보면은 지난 50년간 닉슨 쇼크 이후로 71년 이후로 계속해서 가치를 잃고 있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1불짜리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3불을 줘야 사 먹을 수 있다. 이거를 화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참 은행 주식도 좋아하잖아요. 찰리 먼거 씨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워렌 버핏 님도 그렇고 은행들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죠. 왜? 중앙은행이 금리 컨트롤을 하니까. 그 금리 차익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주면 좋고 뭐 낮춰주면 낮춰주는 대로 좋고 맨 그 위에 있는 거네요. 피라미드의 상단에. 상단에 있는 거죠. 그걸 아니까 은행 주식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코카콜라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코카콜라가 얼마나 사실 악마 같은 제품입니까? 저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처럼 그 멕시코나 뭐 중남미에 가면 물처럼 마신다고 하죠. 이런 거 결국 그 어떤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현금을 많이 발생시키니까.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니까. 그리고 달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좀 힘들고 이럴수록 더 많이 먹을 거야라는 거를 아니까. 네. 모트 회사를 건설했다라고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예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거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거를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는 조금 이제 DCA로 접근을 하면 좋고 다른 알트들은 이제 뭔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단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으신다. 네. 그러면 혹시 기업으로 봤을 때 그 이런 비트코인 중심으로 예를 들면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블록이나 또 막 채굴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대신에? 블록은 일단 채굴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네. 채굴 기업들을 거래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봤었는데 네. 요즘은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팔아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숏포지션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 숏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제가 채굴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트코인을 내가 팔지 않았더라도 채굴 기업을 파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마라톤이나 아니면은 뭐 허데이시나 이런 큰 대형 채굴장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한 거를 절대 팔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안 팔아도 됐던 거죠. 왜냐하면 투자 유치가 잘 되니까. 그게 언제였냐? 20년 딱 2020년에서 21년. 그 막 완전 초저금리에 시장의 유동성 넘치고 막 저도 스타트업을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막 투자가 그냥 막 꼽힐 때 그럴 때는 이런 기업들도 투자 받아서 다 이제 회사 키우면 되니까 그 비트코인을 안 팔고 쟁여놨던 거죠. 하지만 이제 어디였죠? 최근에 미국의 큰 대형 채굴장 하나가 이제 파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는 채굴 기업들이 나오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팔아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이런 곳들이 파는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굴 기업들을 지금 사는 거는 크게 좋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블록이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그냥 이 밸런스 시트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대차대조표 전략이라고 해서 회사 장부에 계속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거의 ETF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블록 같은 경우에 주가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그것도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블록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서비스나 이런 걸 내놓으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라이트닝 뭐 디벨롭먼트 킷이라던가 그 새로 지갑을 이번에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어 내놨어요. 비트코인 지갑을. 그리고 이제 웹5라고 해가지고 어떤 비트코인 위에다가 탈중앙 신원 인증 또는 탈중앙 파일 저장 기술을 만들어 올리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근데 아직까지 수익성이 안 좋거든요. 그 회사가 만든 캐시앱이라고 하는 그 핀테크 앱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수익성이 엄청난 성장성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것 때문에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그 회사를 더 자세하게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캐시카우는 똑같아요. 소프트웨어 파는 건데 사스로 파는 건데 그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은 막 채권으로 막 채권 발행해서 사고 막 이런 게 수익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진짜 ETF처럼 막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이게 분석하는 좀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회사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 회사가 산다면 그리고 안 판다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는 어떠세요? 코인베이스 좋은 것 같아요. 네. 코인베이스 좋고 바이낸스 때문에 그런가요? 바이낸스 US. 코인베이스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고 다만 코인베이스도 저도 알트코인처럼 단기적인 어떤 스페큘레이션의 목적으로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잖아요. 거래소는 결국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거래가 너무 시장 유동적이에요. 좋은 불장일 때는 너무 맞아요. 좋고 엄청나죠. 네. 지금 적자더라고요. 네, 하락장일 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수익이 줄어요. 그러면 또 리스트럭처링 해야 되고 직원들 내보내야 되고 코인베이스 다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이클을 가져가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좋지 않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비트코인 스탠다드 있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이 나중에 이제 기축통화가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비트코인 스탠다드 철학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자꾸 뭔가 제도권 안에 품고 비트코인 그게 결국은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미국 정부의 그 미래 지향점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는 일단 제가 정의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네. 비트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먼저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으면 두 번째는 물물 교환의 대상으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계 장부 기록의 단위가 된다. 네. 이 세 개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완전히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피아트 스탠다드잖아요. 네. 법정 화폐 기준, 달러 기준 경제인 이유는 달러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았고 물물 교환의 대상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모든 회계 장부에서 다 달러 기준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똑같은 패스를 가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도달을 했어요. 네.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쟁여놓죠. 네. 지금 비트코인 뭐 1년 동안 안 움직인 비트코인이 전체 발행량의 70%다. 역대 최고치다. 네. 이게 결국 계속해서 이 가격이 하이로우를 그릴 때마다 늘어나잖아요. 계속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떤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이거로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거로 돈 내고 싶은 사람들, 이거로 돈 받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성공할 거고 성공하려면 자영업자들이나 사업가,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 디시전을 내리는 회사들이 늘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예요. 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비트코인을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매달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버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요. 거래소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뭐하러 내가 이러지? 비트코인으로 그냥 받으면 되잖아. 고객들한테.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가치저장 수단으로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떤 커피숍에서 내가 고객이에요. 여기 비트코인으로 결제 받는데 물론 기존처럼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낼 수도 있네. 근데 비트코인으로 내면은 10% 할인해 준대.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회계 장부도 세무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셨네요. 이제 회계 기준을 약간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법으로도 제정을 하게 되는 거. 결국 수요가 국민에서 발생하면 법으로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그래서 그 비트코인 도입은 이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결국 정부도 자영업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는 게 유리하겠는데 세금 내세요. 비트코인 내시면 10% 깎아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비트코인으로 쟁여놓고 싶으니까 미국 정부가 사면 되지만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스탠다드입니다.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달러는 이제 그게 옛날에는 그게 비트코인이 금 역할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태환을 푼 게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스스로를 이렇게 옥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불리한 결정을 할까 과연? 지금으로는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달러 헤게모니를 걷어차버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죠. 절대 근시일 내에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달러가 붕괴했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러가 붕괴했을 때. 달러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차지하면서 지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미국 국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죠. 달러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는 달러 국채거든요. 미국 국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중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국제 무역을 달러로 결제할 때 중국이 물건을 팔고 달러 받잖아요. 그럼 그 달러로 미국 국채 사요. 국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때는 지금도 아마 맞을 일본인가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은 안 사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미국 국채 들고 있는 정부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밸런스시트 자신의 국가 부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 1년 이번 올해 어땠나요? 미국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안 살려가지고 사람들이 네.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믿음은 지난 40년 동안 거의 일종의 어떤 뭐 강한 믿음이었어요. 금과 옥저처럼. 금과 옥자였어요. 예,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금리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건데 한번 본 거죠. 이번에 맛을 본 거죠. 아, 미국 국채도 가격이 반토막 날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안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내니까. 네. 이제는 통화 정책이 안 먹히니까 재정 정책으로 막 인프라 빌 이런 거 통과시켜가지고 막 1조 달러씩 찍어내서 그러니까요. 막 미국 그냥 경제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보조금으로. 이런 거를 글쎄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지속 가능하진 않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럴 때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로는 이 달러 피라미드가 여기에 있는 미국 국채로는 유지가 안 된다. 달러 가치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들어와야죠. 네. 골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금이 될 수도 있는데 금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의회에서 결의안이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안전자산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가지고 있자. 미국 정부 이름으로 사서 가지고 있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공약에 그게 있어요. 미국 정부의 이 담보로 국가 담보로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금 등 몇 가지 원자재를 가지고 있겠다. 유지하겠다 몇 %로. 그게 이제 공약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 음. 국채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미국 달러의 붕괴. 그러니까 그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진짜 그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을 벌려고 그래서 시장의 수요를 파악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거를 이제 출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막 만약에 걔네들이 비전을 갖고 있다면 진짜 이런 달러 붕괴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를 지금 당장 뭐 100%의 정답은 낼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비트코인을 갖고 이렇게 복잡복잡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혁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또 바라봤다 이렇게까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가 좀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저는 진짜 금융기관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거는 냉정하게 수익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거든요. 블랙록도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석이 있겠지만 아무튼 크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 정도일 뿐이지 어떤 뭐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네. 이 비트코인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유대인 세력들도 그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블랙록 같은 이런 애들 그리고 뭐 S&P 500 뭐 이런 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있는데 유대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기득권을 두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해석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자본이라는 거를 잡아야 되니까 헤게모니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이 현재 금융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달러 기반 기축통화 시스템으로는 유지되기가 좀 어려우니 어떻게 이 돌파구를 가져갈 수 있냐라는 차원에서 뭐 어차피 다 유대 자본이잖아요.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락, 피델리티 다 마찬가지인데 그 유대인들끼리 만약에 세력이 정말 있다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된다 여기로. 네. 그리고 블랙록이 미국 정가를 꽉 쥐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골드만삭스였거든요. 아, 골드만삭스 출신 임원들이 사장들이 막 재무장관으로도 들어오고 중앙은행 총재로도 들어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에서 출신 임원들이 워싱턴 지금 백악관 뭐 고문, 수석 고문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정치도 다 지금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입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수도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반감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반감기가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그 채굴 기업들이 적자 상태 아닌가요? 지금 적자예요. 아, 그러면은 반감기 되면 더 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이 망할 것 같고 채굴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검색을 해보면 네. 가정용 전기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적자지 산업용 전기 또는 채굴자들이 어떻게든 끌어오고 있는 값싼 전기 기준으로 하면 흑자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근데 사실 뭐 평균을 내서 구할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가정용 전기 기준으로는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적자가 맞습니다. 지금 한 46,000불 정도 1비트코인 채굴하는데 46,000불이 든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비트코인 43,000불? 42,000. 42,000불이니까 적자죠. 적자.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줘야 되는데 근데 가정용 전기 기준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 채굴 기업들은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채굴 기업들은 이미 이거를 다 충분히 코스트 다운 시켜놨죠. 어떻게든 값싼 전기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뭐 전기비가 싼 나라에 아예 가거나 아니면 전기비 엄청난 할인을 받는 쪽으로 가서 세금 혜택을 받거나 네. 뭐 아니면은 유유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이런 거 옆에다가 채굴장을 지어서 이제 그냥 공짜로 전기를 끌어오거나 이런 방법들을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괜찮고 그게 결국 그 채굴 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혁신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가정용 전기비로 퉁쳐가지고 적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반감기가 오면은 코스트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코스트는 오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계산을 뭐 해봐야겠지만 직관적으로 이야기로는 코스트가 2배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6,000불인데 92,000불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이제 또 되는 네, 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올라줘야 되는 거죠. 결국.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단순한 계산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를 거라는 또 우리가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플랫하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일단 공급 스퀴즈가 와요. 비트코인 가격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수요가 여기 있고 분자에 있고 공급이 분모에 있으면 분모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조금만 늘면은 가격 상승 폭은 훨씬 더 커지죠. 가격 상승 폭 계산만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효과를. ETF가 뭐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국가 단위 도입이 이루어지고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수요를 이끌 수 있는 호재들이거든요. 그 호재들이 이 분모가 2분의 1로 줄어버렸을 때 어떤 큰 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올지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 지금 비트코인 그 잠긴 물량, 네. 유통 물량 이게 되게 점점 유통 물량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긴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수요가 붙으면 가격 폭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급 스퀴즈가 오고 수요가 느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참 최근에 이제 반감기가 이제 오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된 반감기인데 이게 보니까 이 뭔가 이렇게 원리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의 이렇게 형성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었는지 설계를 했는지 이게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정말 대단하고 사토시의 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동료 개발자들과 비트코인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나눴던 이메일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그래요? 정리한 책이 있어요. 네. 너무 어렵긴 한데 네. 개발 용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 이제 감탄이 나오는 거죠, 진짜로. 아주 수학적으로 되게 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된 그런 코드예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2008년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2008년에 탄생했다고 하니까 이때 딱 나온 걸로 알지만 사실 뭐 암호학과 무슨 막 경제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종합돼가지고 그렇죠. 몇십 년 전부터 이게 계속 발전되어 온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막 정립되고. 맞습니다. 암호학이라는 거는 1960년대부터 있었던 학문이고 되게 활발하게 논의되던 학문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자는 주장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있었어요. 있었구나.
예,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결과물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그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한 결과물이지 절대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이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데이비 차움이라던가 그분들이 만든 코인 뭐 얼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골드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였어요. 예. 그 웨이하이 이런 이제 학자가 내놓은 코인도 있었고 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 비트코인은 결과물이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앞으로 세우시겠나요? 저는 비트코인 몰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목돈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 현금이 들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달러 예금 반, 비트코인 반 이렇게 했거든요. 네. 달러 예금에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 건데 생각보다 그리고 이자도 높잖아요. 요즘 5% 주거든요. 달러 예금이. 그래서 분산하자 그래도 해서 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살 걸. 아, 더 살 걸.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요 며칠 새에. 결국 그런 항상 저한테 그런 후회를 안겨주는 건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더 살 걸.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 그냥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불안해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더 사야지 이 생각만 들지.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통은 없는데 올라갔을 때 고통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만 100% 살 것 같아요. 1억 생기면. 그리고 그 비트코인 산 거로 뭐 지갑에 대부분은 지갑에 넣어놓겠지만 약간 좀 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 업계에 일하다 보면 저희도 뭐 그런 걸 하는 서비스고 그런데도 좀 분산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 뭐 추가로 좀 이렇게 개수도 늘려보고 뭐 요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사지는 않는 거죠? 아 그렇죠. 딱 걸어놔야죠. 스탑님이 걸어놓고 뭐 요즘 가격 빠졌을 때 한 10% 이렇게 살 수 있게 10개 나눠가지고 걸어놓거나 뭐 이렇게 저는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게. 아, 감사합니다. 거시적인 얘기, 미시적인 얘기, 그리고 인사이트 넘치는 얘기부터 되게 실용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다 망라해서 잘 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시경제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내년 경기를 좋게 보는 그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예, 이제 기준 금리가 내려올 거다. 뭐 정확히 시점 모르겠지만 좀 내려올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뭐 골디락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 많이 들리고요. 또 이제 VC 같은 투자사들도 내년에는 이제 다시 돈을 뭐 투자를 해야지. 올해는 좀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좀 그래서 낙관론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크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네. Higher for longer. 항상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진 않을지 몰라도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왜 머무르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못 잡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준금리 더 올리기 해도 힘들고 내리자니 너무 또 이런 그 거품이 생기니까 무섭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거고 이러면은 문제가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이제 뭐 버티는 거죠. 그 기존에 내던 대출이자가 한 2배, 3배 올랐는데도 버틸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오래 이어지면 특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볼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금리가 비싸져요. 뭐 1년, 2년 이렇게 뭐 지금 2%에 막아놨다 고정해놨다가 내년에 이게 많이 돌아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회사채 만기가 많이 돌아와서 그때 리볼빙을 되면 4%, 5%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 얘네가 이 회사들이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 봐야 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다 완전 저리로 대출 받은 거 막 이렇게 10년, 20년짜리 모기지로 받아놓고 고정해놨는데 그것도 만기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리볼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싸지는 이자를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 이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고 정말 이제는 뭐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면서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그렇고 이젠 채권 투자도 막 채권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채권은 막 가격 올라갈 거다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